뉴스를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뉴스픽. 오늘도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KBS 라디오 콩으로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의견 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을 보시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를 치기만 하시면 뉴스픽 코너가 바로 뜹니다. 언제든지 보시면서 또 놓치신 게 있다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도 두 분 평론가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인사를 들어와 주셨어요. 최희철님, 그리고 7294번님, 2535번, 36번님.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인사를 해 주시네요. 자,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왠지 하루가 조금 약간 여유가 있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뉴스도 좀 더 챙겨보죠. 첫 번째 뉴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비례정당이라는 건 또 뭔지. 정당 안에 그냥 비례가 있고 지역이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당이 이걸 만들려는 이유는 뭔지, 전략은 뭔지 송 소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왜 그저께 방송하면서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다다다다 정말 얘기하셨죠. 이 다다다다가 이제는 정말 이게 묘수냐 꼼수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례당이 뭐냐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비례한국당 명칭은 아마 못 쓸 수도 있어서 다른 명칭으로 아마 갈 거는 같습니다만 조만간 이 비례 무슨 당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일단 가칭 비례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 지금 바뀌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우리 왜 연동형 캡을 50%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지조항 3%로 넘어가는 이상에서 비례를 낼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군소 정당들이 비례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이 지역구 의원 수가 많은 당은 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다 보면은 비례에서 한 표도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구에서 한국당 후보를 2번으로 찍고 기호 2번으로 찍고 비례 한국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기호 2번으로 해서 정당 투표를 그 당에 하면 그 표가 자유한국당 표가 되는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을 해서 이 비례당에서 최소한 30석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고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의 측면에서 제1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딱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까지 가져가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독식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를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도 그럼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할 거면 선거법을 왜 뭐하러 여태까지 힘들게 바꿨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들이 서로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새고 참 보기는 안 좋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죠. 예, 선거법을 논의됐던 당초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정치 개혁의 한 방향으로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각 정당의 이해득실만 남는 것 같아요.
같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소수 정당이 어쨌든 한국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이것은 특정 정당을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뭐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날개 즉 보수 정당과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 틈새에서 작은 정당들이 너무나 어렵게 사실은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이번에 필리버스터 때 나와서 6,411초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유를 한번 돌아보면은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6,411번 버스를 타고 갔던 우리나라에서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저소득층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걸 역설했던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도 어떤 원내에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됐던 건데 사실상 연동형의 취지도 이미 훼손이 된 거고요. 최근의 흐름은 그나마 남아있는 비례의 어떤 그 취지마저도 거대 정당끼리의 싸움에서 밀려난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늘 말하기를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치에 대한 혐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하기가 참 무색하게 됐습니다. 올해 뭐 귀저귀를 차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던가 또는 뭐 화장실 때문에 여야가 논쟁을 벌인다든가 뭐 깍두기 국회 이른바 살라미 전술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정치 발전사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든 현재 국회의 정치개혁 취지는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방법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당 득표율을 갖고 우리가 더 많은 비례의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몇백 표 차이로 지역구에서 당락이 되는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한국당의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구 표는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역풍을 맞았다고도 나중에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좀 여론도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범보수의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범보수가 통합한다는 그런 부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뭐 인적 쇄신이다 이래가지고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물갈이된 의원들이 이 군소 정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례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또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아까 말했듯이 이건 정말 선거제 개혁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시끄러웠던 이유가 정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도로 두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더 공고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정치 후퇴라고밖에 볼 것이 없고 결국에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을 해서 이게 정말 묘수이냐 꼼수이냐를 판단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뭐 반대된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고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송 소장님께서 좀 예, 지금 그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겠다고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영구 정지라는 거는요, 그 가동 중지와 다릅니다. 영구 정지가 되면은 네. 다시는 그 원자로에다가 핵 연료를 장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이 지금 그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고쳐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2022년까지는 사실은 연장 운전이 승인되었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영구 정지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경제성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제 가동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원안위가 이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또 과학계 원로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지금 가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앞으로도 크게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도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번에 이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먼저.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좀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됐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홈페이지에 아예 규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규제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거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었거든요. 그런 점 차원에서 저는 좀 안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월성 1호기가 사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지에도 한 4달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변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원안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럽에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언론사별로도 다르고 정치권의 목소리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유럽 정상연합 정상회의에서 그 원전에 대해서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 논의가 된 거는 맞는데요. 예. 유럽 전체가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코나 헝가리 이런 동유럽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하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원전이 일부분 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폐기물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보느냐 논란이 그렇죠. 과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다소 좀 성급한 것은 있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원전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안전의 문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 것이겠지만 지금 원전의 부분은 사실 국가 에너지의 어떤 대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을 좀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어떤 속도겠죠. 지금 말씀하신 유럽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웨덴이나 호주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뭐 호주도 그렇습니다. 전기료 급등이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런 좀 분위기를 갖고 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 이상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네. 이런 기후 변화도 굉장한 큰 안전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원전이 또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의 수명 같은 걸 굉장히 네.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영국도 지금 12기, 프랑스가 6기를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이런 시대적인 거기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그리고 국민의 전력 수요도 급증을 할 텐데 앞으로 이 전기값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약간 스텝이 꼬여간다는 부분이 뭐냐면 탈원전 정책 좋습니다.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은 좋은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탈원전 얘기하고 온실가스 감축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온실가스를 줄이려 그러면은 석탄이나 LNG 그렇죠. 발전소보다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지금 원전 세일즈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원전을 줄이면서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실 때 해외에서 이제 놓치는 어떤 원전 세일즈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 비용도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 관련 지역 언론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원전 가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
있고 반대하는 네. 여론도 있는데 결국 원전 해체 산업도 하나의 산업이고 오히려 이쪽으로 경쟁력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원전을 가동하고 또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문제는 천만 논란이 있지만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 또 지진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보강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그 원안위 결정에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에 건물 부벽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용료 해경료 저장조 차수막 손상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안전 문제를 뭐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그러니까 안심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태양광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그거에 대체로 대체 에너지.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한전의 적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어떤 생태계 파괴라든가 자연환경 훼손 이런 문제 그리고 태양광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할 때 하나의 대안을 마련한다면은 기존의 것과 어떻게 이것이 잘 이루어 나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7977번님은 5,900억을 왜 투자했느냐. 경제도 힘들고 국민도 힘든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아깝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6586번님께서는 국민들을 어쨌든 피곤하지 않게 밥그릇 싸움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커피 조아님은 앞서 선거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작은 정당의 순수성도 사라진 지 오래다. 뭐 선거법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선거법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리용선님, 가윤아님, 루시아님, 미무스원님, 해피님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해피님께서는 또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뉴스들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 뉴스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공채로 입사한 고졸 여성 직원이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승진이 안 되는 등 여성 직원 대부분이 눈에 띄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성차별 아니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편의상 기혁씨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 이 기혁씨는 고졸 공채를 통해서 기업에 입사해서 2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 기혁씨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본인처럼 이제 고졸 여성 직원들이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그럼 이거는 고졸이라는 학력 거기에 또 여성이라는 성별까지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중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 사건이 받아들여지려면 뭐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아마 이 신원 보호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진정 사건 자체는 좀 기각이 됐고요. 다만 인권위가 그 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일반직 고졸 직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한번 쭉 내봤어요. 근데 남녀를 다 포함해서 냈더니 예. 5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9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직 고졸 여성, 그러니까 남녀를 합한 것이 아니라 고졸 여성만 보면 14.2년이라는 거죠. 그럼 네. 평균보다 5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과장직급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가운데 과장직급 이상이 1,030명, 그러니까 90%예요. 네. 그런데 고졸 여성 직원을 보면 과장직급 이상은 569명 가운데 30명으로 5%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인권위에서 이 말을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받도록 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라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이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 업무의 개인차를 고려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성별 불균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남녀의 임금 격차 또 직급 격차 지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개선하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아요. 이 시간이나 이 퍼센트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뭐 고졸 여성에 한해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의 어떤 기업 내에서의 성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 직장에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굉장한 정말 바늘길을 뚫는 듯한 그런 게 힘들다. 남성 직원은 86명 중 1명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네.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885명 중에 1명이 겨우 임원이 될까 말까 한 겁니다. 네. 이거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영예롭게도 올해까지 연속 6위를 계속 꼴찌를 6년 동안 꼴찌를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IMF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좀 해소하면은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의 10%가 늘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고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거죠. 한국에서 여성 인재가 직장에서 잘 커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고졸 여성 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을 하면서도 신분 노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진정이 기각되는 이런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 기업의 임원에 그나마 이제 바늘길을 뚫고 올라온 여성들을 보면은 미혼 비율이 높아요. 네. 뭐냐하면은 절반은 미혼이고 기혼자 중에 또 절반은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선 육아나 경력 단절의 그런 고통을 여성들이 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저는 현장에서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시작을 했던 한 여성 공무원이 해준 얘기입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남자 직원들은 그런 일 안 시키고 여자 직원들은 아침에 하는 일이 재떨이를 치우는 거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재떨이를 치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악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뭐 관리자가 되셨고 잘 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현장에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남자 직원들이 주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기고 여직원들은 차를 타게 하거나 또는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종이를 갖다 놓고든가 이런 아예 업무 자체를 좀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회를 좀 공평하게 많이 줘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임금 차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따른 차별이면 뭐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직급에 있는데 따른 임금 차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더 임금을 적게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부터 좀 개선을 해서 현장에 있는 여성 직원들도 좀 힘내서 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뮤즈님께서는 업무만 잘 보면 됐지 그 학력을 따지는 회사는 대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명배님께서는 능력으로 경쟁해서 인정받을 생각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저희 이제 마지막 뉴스를 좀 짧게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금 지방 이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전을 하네요. 어떤 곳들로 이사를 하는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03년 기본 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뭐 세종시의 경우도 있고 곳곳 지방으로 이제 이전이 올해 완료되는데 골고루 잘 갔나요? 네, 뭐 이건 뭐 지역별로 우리가 더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내려온 인구가 5만 2천 명으로 5만 2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6년에 걸쳐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된 건데요. 꽤 오래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모든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과밀 연상도 좀 해결하고 네.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서 좀 새로운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의미를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이게 예. 그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건데 그래서 공기관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기여도를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에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기업은 좀 방만하고 시내 직장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데다가 막상 내려와서 공기업이 내려오면은 공공기관이 내려오면은 지역에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재들이 많이 채용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의 실망감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가는 많은 분들 보면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이런 거를 근데 또 내려간 분들의 책임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역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어떻게 연계가 돼서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만 뚝 떼서 보내는 거는 첫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자, 우승균님께서는 유튜브로 원전 뉴스 이야기하기 전에 다큐 영화 월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도 했고요. CHS 정님께서는 해외와 우리가 임금 차별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얘기 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